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 두 번째 거 단독요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칸면의 주만비랑 리버세라님을 같이 한 거면은 밑에 거는 이제 아파트님만의 이제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와서 보면요,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했고요. 이제 페이스 2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간 세포 암에 대해서 한 거고요. O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13.8개월이 나왔습니다. PFS는 8.7개월이 나왔고 13.8개월인데 이제 다른 경쟁사 약들 지금 이미 출시가 된 것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인트로덕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샤프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다음에 오리엔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이제 봤는데 요거는 소라페닙에 대한 겁니다. 소라페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얼마 나왔냐? 10.7개월이랑 6.8개월이 나왔습니다. 요 두 개에서 지금 10.7, 6.8 나왔는데 요거랑 아파틴이 지금 단독을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이제 직접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시험은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요 수치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아파티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OS가 아까 봤듯이 13.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또라페니의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두 개보다 잘 나왔죠, 둘 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 리플렉트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렘바티닙입니다. 렘바티닙이 이제 소라페닙이랑 뭐 효과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OS를 보면은 이제 조금 소라페닙보다 높았다. 그래서 13.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면요. 이것도 아파티닙이랑 물론 직접 비교 못하지만은 보면은 13.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임상 연구 3개, 그 소라페닙 2개, 그 다음에 렘바티닙 1개 다 이제 해도 아파티닙이 더 높습니다. 더 높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제 95% 신뢰 수준에다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그러니까 신뢰 구간 5.3, 22.3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복습을 하고 보충을 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점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딱 점으로 찍는데 점으로 찍으면은 우리가 실수하기 쉽죠. 왜냐면 그 점 아니면 다른 건 다 틀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간으로 추정하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구간 추정이 이제 신뢰 구간, 아까 봤던 CI, Confidence Interval을 말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신뢰 수준 95%의 신뢰 구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간의 시작, 구간의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게 되죠. 아파트님 여기 와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구간의 시작, 구간의 끝 이렇게 정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95% 신뢰 수준. 참고로 이제 신뢰 수준은 영어로 컨피던스 레벨입니다.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 구간 내에 실제 모수가 존재할 것을 예측되는 구간. 근데 요게 좀 이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의 가정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요. 그 연속경 자료의 경우에는 중식극한 정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궁금한 거는 이제 표본 평균이잖아요. 표본 평균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중심극한 정리.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표본 평균이랑 표본 표준 편차를 통해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95% 신뢰 구간은 여기 1.96을 썼죠. 1.96을 쓰고 여기 S, 루트 N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신뢰 구간을 구했습니다. 요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봤지만은 요게 그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이제 비슷하다면은 우리가 이 폭을 더 줄이고 싶을 때 표본 수가 늘어나면은 요 구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지금 그 다 똑같아요. 평균이랑 그 표준 편차 다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는 루트 16이죠. n이 16개라는 거고요. 여기는 n이 64개라는 거고 여기 n은 9개라는 겁니다. 뭐가 구간이 가장 작은가요? 이거 가장 높은 64개 한 게 가장 구간이 작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9개밖에 안 된 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신뢰 구간이 이게 넓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이게 100일 수도 있고 뭐 83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요거는 근데 딱 90 사이죠. 90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표본을 뽑아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했죠. 표본을 뽑아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 뽑았죠. 표본을 뽑아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했죠. 요게 이제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썼죠. 86.2에서 109.8.
마찬가지로 여기 아파트니 논문에도 5.3에서 22.3 이렇게 쓴 걸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거고요. 그다음 참고로 여기다가 이제 표준 편차 쓰잖아요. 모평균 모수의 편차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내 구간은 T 검정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실험군에서 대조군을 뺀 것의 95% 실내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2번을 좀 보면요. P밸류가 0.05보다 작다, 0.05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에서 많이 보는 거죠.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뭐 별이 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요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요게 0이거든요. 근데 요거 차이가 지금 이 0에 이제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95% 실내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실제로 그 실험군이나 대조군 차이가 통계적으로 0일 가능성이 5% 미만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요게 95% 실내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수의 그 평균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95%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95%니까 여기에 있을 가능성은 5% 미만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여기 있는 게 95%고 여기 있는 게 95%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요 0이 될 확률은 95%가 아니잖아요. 5% 미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실제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 우리가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밸류가 0.0보다 작으면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5% 미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3, 4, 5, 6 다 보면요. 요게 지금 다 0 쪽에 있죠. 95%로 그 모수의 이게 값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 요게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P밸류가 0.05보다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처음에 할 때 요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결쳐버리면은 P밸류가 P가 이렇게 되거든요. 0.05보다 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고요. 보면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딱 0.05입니다. 요것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게 반올림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실제 숫자가 어디에 걸쳐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P밸류가 0.049999인가 0.05 00001인가 좀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번이랑 6번을 또 비교를 해보면요. 2번 같은 경우는 이 실내 구간이 짧죠. 하지만 6번은 실내 구간이 길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이게 표본수가 작아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N을 더 많이 뽑았으면은 n이 여기 9였다는 게 10, 100, 1000 막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좁아져가지고 얘가 이제 유의미하게 P밸류가 0.05보다 작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6번은 그렇게 해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실내 구간 폭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걸칠 수밖에 없죠. 여기 걸쳐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노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예후라는 뜻입니다. 예후라는 것은 질병의 예상되는 결과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학적 용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앞선 연구에서 45% 정도의 환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요거 환자는 45%는 28일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프로그노시스입니다. 한마디로 병의 경과 및 결말을 미리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어로 프로는 미리고 그노시스는 지식, 미리 아는 지식이라는 합성어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